변기 닦는 아들의 등이 보였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흰 와이셔츠, 정장 바지, 처음 신어서 아직 광택이 살아있는 구두. 그 차림 그대로 아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리 들려 있었고 웃음소리가 타일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한수연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을 들이켰지만 공기가 목구멍 어딘가에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녀는 아들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50년 가까이 산 사람만이 아는 냄새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해풍이 밀려오고 소금기 섞인 공기가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냄새. 한수연은 그 냄새 속에서 눈을 뜨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그녀의 뿌리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조경일을 시작한 것은 32살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지던 해였지요. 두 살배기 도윤을 등에 업고 현장을 돌았습니다. 공사판 흙먼지가 아이 머리카락에 내려앉았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조심스레 털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수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외에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몇 해를 더 버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그녀는 현장 인부들보다 먼저 나타나 흙을 팠습니다. 그렇게 36년이 지났습니다. 조경 사업은 차츰 자리를 잡았고 여유가 생기자 부동산으로 손을 넓혔습니다. 남들이 외면하던 낡은 건물을 사들여 고쳤고 해운대 끝자락 오래된 상가 2채를 임대로 돌렸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기댈 곳을 스스로 만들어 온 삶이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도윤이 자랐습니다. 강도윤은 어머니를 닮아 과묵한 아이였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서울에 올라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MBA까지 마쳤을 때 수연은 졸업식에 참석하면서도 내색 없이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그녀만 아는 감정이었습니다. 도윤이 태준개발에 입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태준개발. 부산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운대 신도심 개발을 주도했고 대형 복합단지 2곳의 시행사였습니다. 대표 박태준은 지역 재계에서 굵직한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었지요. 그리고 그 박태준의 딸이 도윤의 아내 박세린이었습니다.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을 거야.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녀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박씨 집안과의 왕래는 결혼 전후로 몇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연은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세린의 모친은 처음 인사를 나누던 자리에서 수연의 손을 잡으며 고생 많으셨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사였겠지만 그 말이 마음 한켠에 작은 돌처럼 박혔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그 말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원하는 길이라면 지켜봐야 한다고. 어머니가 미리 앞질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를 다스려온 방식이었습니다. 도윤이 출근 첫날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수연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정장이 반듯했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흐뭇하면서도 어딘가 아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후 그녀는 차를 몰아 태준개발 사옥 앞에 섰습니다. 2번 생각하지 않은 방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구조였고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안내 데스크를 지나 복도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화장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안에 섞인 낯선 말투가 그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은 멈추어 섰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오래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은 그날 저녁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꺼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스불을 켜다가 다시 껐습니다. 결국 식탁 앞에 그냥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운대 불빛이 평소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타일 벽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이 복도 끝에서 목격한 장면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했기에 더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화장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수연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윤이 보였습니다. 흰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를 쥔 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양복 차림의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박태준이었고 그 옆에 임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런 건 해야 알지. 밑바닥부터 알아야 일을 알아. 누군가 피식 웃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도윤이 더 곤란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그녀는 눈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주말에 내려오면 밥을 먹고 잠깐 소파에 앉았다가 일찍 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연이 요즘 어떠냐고 물으면 괜찮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빠르게 나왔습니다. 생각하고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며느리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한잔 하자는 말을 빌어 만난 자리였습니다. 카페는 밝고 조용했습니다. 세린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고 앉자마자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요즘 도윤이가 힘들어 보여서요.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세린은 잠시 컵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 과정이에요. 아버지도 처음에 많이 힘드셨대요. 가문에 들어오는 데는 그만한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수연은 그 말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가문에 들어오는 거. 도윤 씨가 워낙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 부분을 좀 다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도 도윤 씨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시동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커피 심부름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복사하고 회의실 의자를 닦았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회의 중에 심부름을 시켰고 손님 앞에서 허드렛 일을 맡겼습니다. 보란 듯이 일부러 천천히.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나마 다른 눈빛을 가진 사람은 관리부 장만석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도윤이 복도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지나갈 때마다 멈추어 섰습니다. 힘드시죠? 그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위로도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까지는 무너지지 마세요. 그것만요.
장만석은 그렇게 말하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수연은 아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빛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것과는 다른 변화였습니다. 무언가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그 얼굴을 봐온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한참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수연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요. 그래.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수연은 그 고개 끄덕임을 받아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조경 사업을 시작하던 해에 만들었던 자산 목록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종이 위에 그녀는 천천히 숫자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임대 수익, 부동산 시세. 오래 들여다보던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한,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었습니다. 수연이 윤지후에게 전화를 건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노트는 펼쳐진 채 식탁 위에 있었고 그 옆에 빼곡히 메모한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는 바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다.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윤지후는 기업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수연과는 20년 넘은 인연이었습니다. 조경 사업 초창기 계약 분쟁을 함께 해결하면서 가까워진 사이였지요. 그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들을 때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수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본 것, 세린과 나눈 대화, 달라져가는 도윤의 얼굴. 말하는 내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순서대로 전했습니다. 윤지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태중개발 재무 상태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수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알고 나서 결정하셔야지요. 그 말이 수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최미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미라는 금융 분석가였습니다. 수연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숫자를 들여다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 없이 자료를 읽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수연은 그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셋이 마주 앉은 것은 수연의 서재였습니다. 최미라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놓았습니다. 재무제표, 부채 현황, 투자 손실 내역. 숫자들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최미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부분. 그녀가 화면을 짚었습니다. 대형 개발 사업 2건이 연달아 좌초되어 있었습니다. 허가가 반려된 것과 시공사가 중도에 철수한 것이었습니다. 그 손실이 메워지지 않은 채 다음 사업으로 덮어진 구조였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됐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3년 가까이 됩니다.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내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수연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준이 도윤을 들인 시점이 겹쳤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사돈의 자산이 필요했던 것인지 어느 쪽이든 기분 좋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윤지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가 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며칠을 더 생각했습니다. 잠을 자려 누우면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조경 사업 매각 시세,
해운대 건물 2채의 현재 시가, 임대 부동산의 권리금, 평생 쌓아온 것들의 무게를 하나씩 달아보았습니다. 그것들을 팔면 얼마가 되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머리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답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사업체 매각, 건물 처분, 임대 정리. 하나씩 계산하면 약 92억. 평생 이 손에 쥐어본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한꺼번에 내려놓아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도윤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회의실 셋업을 혼자 했습니다. 의자를 정렬하고 빈 프로젝터를 확인하고 물을 세팅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지나가다 보고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모른 척하는 편이 서로에게 편했습니다. 장만석이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반대쪽 의자를 함께 정렬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장만석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입안에서 굴러다니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만석은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다 정렬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 용건이 없는 전화였습니다. 수연이 받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먹었다. 또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통화는 끝이었습니다. 수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운대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윤지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진행해줘. 전송하고 나서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군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손을 거두고 나자 이상하게도 숨이 편해졌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윤은 넥타이를 2번 고쳐 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외면해 왔습니다. 그는 넥타이 매듭을 한 번 더 당겼습니다. 단단하게.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회사에는 중요한 투자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설명회 준비는 이틀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투자자 5명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박태준이 직접 진두지휘했고 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에게 주어진 역할은 단 하나였습니다. 커피 준비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회 당일 오전 도윤은 카페에서 커피 12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트레이가 묵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숨을 고르게 쉬려 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기도 했고 사흘째 밥을 제대로 못 먹은 탓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어깨로 밀어 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도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상석에서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트레이를 들고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걸렸는지 손이 풀렸는지 도윤 자신도 몰랐습니다. 트레이가 기울었고 커피 2잔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회의실 바닥에 번졌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른 수습하려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때 박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무릎 꿇고 치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임원 한 명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도윤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진 커피가 타일 줄눈을 따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싫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을 받아내면서 조용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니폼 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느리고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상의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쏟아진 커피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등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이었습니다. 지금 뭐 한 거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당혹스러운 것인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도윤이 돌아보았습니다. 가문을 망신시켰어. 그 자리에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알아.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윤은 잠시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하던 날의 얼굴이 잠깐 겹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운대 쪽 방향이었습니다.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유니폼 상의도 없이 회사 앞보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수연이 받았습니다. 나왔어요.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그냥 와라.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터널로 들어가면 어두워지고 나오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 반복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만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까지는 무너지지 마세요.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가 가지고 나온 전부였습니다. 직장도 결혼도 미래의 형태도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수연은 도윤이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꺾이지 않은 발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국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수연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뭐가? 그냥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수연의 전화기에 윤지후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엎어놓았습니다.
서두를 것이 없었습니다.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호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전 햇빛이 수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박태주는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2명이 그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수연이 들어왔습니다. 박태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빠르게 시선을 수습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지후가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투자자가 이분이십니다. 윤지후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태준 개발의 부채를 처음 숫자로 확인한 날로부터 2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2달 동안 그녀는 조경 사업체를 넘겼습니다. 50대에 직접 설계한 해운대 끝자락 건물도 정리했습니다. 임대 부동산 2채의 권리 관계를 마무리하는 데만 3주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속도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다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미라가 최종 금액을 확인해 준 것은 계약 사흘 전이었습니다. 92억 3천만 원. 수연은 그 숫자를 한 번 읽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태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다가 멈추었습니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승리감도 경멸도. 그냥 앉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알라고 했지요. 박태주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수연이 계약서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안에 36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흙을 파던 손, 도윤을 업고 다니던 등 밤새 식탁 앞에 앉아 숫자를 적던 시간들. 수연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명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태준 개발이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해온 디벨로퍼스라는 이름이 그 자리에 붙었습니다. 해온. 바다의 온기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이름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혼자 그 이름을 2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도윤의 첫 직원 회의는 짧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일해온 사람들, 눈치를 보던 사람들, 장만석처럼 조용히 버텨온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장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연은 평생 모은 것을 잃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건물과 사업체는 사라졌지만 그것들이 만든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아들의 이름, 아들의 첫 번째 선언. 수연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이 해운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세린과의 일은 아직 정리 중이었습니다. 수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낮았습니다. 모래가 젖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써버리셨잖아요. 수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그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이 흐릿하게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후회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수연에게 맞추는 걸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고맙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다시 밀려왔다가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그냥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트도 계산기도 자산 목록도 오래 바라보던 숫자들이 사라진 자리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녀는 그 빈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운대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32살에 처음 흙을 팠던 땅, 도윤을 등에 업고 걸어 다니던 거리.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가벼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이 자리로 오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다는 계속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으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널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